현대 역사상의 모든 주요 경제 붕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대를 잇는 부를 쌓은 사람들은 폭락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주류 금융계는 당신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폭락은 예측할 수 없고 분산 투자가 유일한 방패이며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 하면 돈을 잃을 것이라는 이야기 말이죠. 그 이야기는 특정 집단에게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다른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분기별 SCC 공시와 개인 자산 보고서에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 그 다른 집단은 1세기 넘게 하나의 플레이북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 플레이북은 시장이 하락할 때가 아니라 하락하기 약 18개월에서 24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그 목록에 등장하는 5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술적으로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기록된 역사상 모든 주요 경기 침체기에 중산층의 부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가장 지루하게 들리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기관 자산의 언어에서 지루함이란 치명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전, 2008년 금융위기 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쇼크 전 미국의 가장 부유한 기관 투자자들의 SEC 13F 공시에는 한 가지 패턴이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금을 사지도 않았고 부동산으로 옮겨가지도 않았으며 원자재로 교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기 국채, 즉 저축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이 거의 없는 90일 만기 국채를 사고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역은행 위기가 닥치기 전 상업용 부동산의 심판이 오기 전인 2023년 중반까지 당위 국채와 현금성 자산을 1,300억 달러 이상 보유했습니다. 경제지들은 이를 기회 손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너무 보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노장이 감을 잃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은 총의 총알을 장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초고액 자산가의 행동을 기존의 금융 상식과 구분짓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부자들은 현금을 수익률을 갉아먹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금을 다른 모든 자산이 피를 흘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자산들로 전환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으로 취급합니다. 역사적 메커니즘을 보십시오. 2008, 2009년 폭락장 당시 S&P 500 기업들은 저점에서 가치의 약 57%를 잃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2% 수익을 내는 단기 국채 1,000만 달러를 보유했다면 다른 모든 이들이 자산의 절반을 잃는 동안 당신은 2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기업들이 반값에 팔리고 있는 시장에서 당신은 1,000만 달러를 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2009년 나이트 프랭크 부 보고서 게리 나이트 프랭크 웰스 리포트는 이르면 2006년부터 초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이른바 유동성 선호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고객들은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투자하라.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 낫다는 조언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조언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꽤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조언은 5억 달러를 당위 국채로 옮길 때 시장에 눈에 띄는 신호가 되지 않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일반 증권 계좌를 운영하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버핏이 하는 일을 따라 하는데 구조적 장벽이 없습니다. 다만 그 움직임이 진짜라고 믿기에는 너무 단순하다고 말하는 문화적 길들임이 있을 뿐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하나의 철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폭락에는 판매자가 필요합니다. 판매자에게는 구매자가 필요합니다. 구매자에게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초고액 자산가들은 자신이 예상하는 사건에 의해 파괴될 수 없는 수단을 축적합니다. 그러고는 기다립니다. 이미 대본을 알고 있는 사람 특유의 인내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기존 금융계에서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 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모든 주요 경제 위기가 동시에 부의 이전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두 번째 자산은 부실 채권, distressed debt입니다. 기업이 파산에 가까워지면
상장된 채권 가격은 폭락합니다. 달러당 100센트에 발행된 채권이 15센트, 20센트, 때로는 그 이하에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패닉에 빠지고 유동성이 메마른 시장은 이러한 상품들이 완전히 손실될 것으로 보고 가격을 책정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금융 매체들은 부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정교한 자금이 유입됩니다. 오크트리 캐피털, 오크트리 캐피털, 의 하워드 막스는 거의 전적으로 이 논리에 기반해 역사상 가장 큰 대한 자산 운용사 중 하나를 세웠습니다. 시장이 자유 낙하하던 2008년 10월, 그가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는 현재 경영대학원 금융 프로그램에서 연구 대상입니다. 그의 핵심 논지는 이렇습니다. 부실 채권은 기업의 생존 여부에 거는 도박이 아니라 자본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도 기업 자산의 소유권을 대체 비용의 극히 일부로 가져오는 법적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기계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지들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대목입니다. 기업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의 상환 우선순위 워터폴에 따라 회수 순위가 결정됩니다. 선순위 담보 채권자가 최상위에 있고 그 아래에 후순위 채권자가 있으며 지분 보유자인 일반 주주는 가장 하단에 위치하여 보통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파산 법원은 기업을 구조조정합니다. 기존 지분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달러당 15센트의 부실 채권을 매입한 채권자들은 재편된 법인의 새로운 주식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주식을 산 것이 아니라 채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인이 되어 나타납니다. 2008, 2009년 위기 당시 이 메커니즘은 대규모로 작동했습니다. 부실 채권 펀드들은 시장이 시체로 치부했던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상업용 부동산 신탁, 유통 대기업들의 채무를 매입했습니다. 제너럴 크로스 프로퍼티스 GGP는 2009년 4월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그 부채는 헐값에 거래되었습니다. 브룩필드 자산운용 브룩필드 애셋 매니지먼트은 그 부실 채권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2000년 10년 11월 GGP가 파산 절차에서 벗어났을 때 브룩필드는 수십억 달러 가치의 쇼핑몰 200여 개를 관리하는 회사의 지배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진입에 든 총 비용은 액면가의 극히 일부로 매입한 부실 채권이었습니다. 2010년 캡제미니 세계 부보고서 캡게미니 월드 웰트 리포트는 2008년 위기 동안 대한 신용 전략의 할당량을 유지한 고액 자산가들이 이후 3년 동안 일반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보다 평균 23%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지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규제, 최소 투자 한도, 의도적인 불투명성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구조적으로 배제된 수단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커니즘 아래 깔린 더 어두운 현실은 지켜보는 이들이 우려해야 할 대목입니다. 부실 채권이 원재료를 생성하려면 고통받는 경제가 필요합니다. 불황 속의 모든 기업 파산은 한편으로는 직장, 연금, 축적된 저축을 잃는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장, 물류 네트워크, 부동산 포트폴리오와 같은 생산 자산이 분산된 공공주주로부터 집중된 사적 자본으로 시장 가격보다 낮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파산법의 법적 체계가 이러한 결과를 명시적 목표로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금융 구조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조용히 최적화되어 왔는지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자산은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주식 시장보다 채권보다 중앙은행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모든 붕괴와 기록된 역사 이전에 모든 붕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사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바로 생산적인 농경지입니다. 나이트 프랭크 부 보고서는 10년 넘게 농지 지수를 추적해 왔습니다. 이윤천년에서 2020년 사이 미국의 우량 농지는 501% 이상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닷컴 붕괴 때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리 티스가 40%를 잃고 상업용 부동산이 수년간의 시련에 처했던 2020년 코로나 쇼크 당시에도 농지는 7%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식량을 생산하는 토지는 다른 어떤 자산군도 갖지 못한 가치의 하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한선은 칼로리 필수성이라 불립니다. 중앙은행이 위험을 잘못 책정했든 레버리지를 일으킨 금융기관이 파산했든 상관없이 인간은 생물학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칼로리를 필요로 합니다. 2023년 랜드 리포트 The Land Report와 미 농무부 USDA 기록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최소 18개 주에 걸쳐 약 27만 에이커의 미국 농지를 축적하여 미국 최대의 개인 농지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주류 언론은 이를 억만장자의 기이한 취미로 묘사하거나 음모론적인 시각에서는 더 어두운 무언가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금융적 논리는 기이하지도 음모론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고대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의 농업 경제에서 귀족 계급은 부채 위기 기간에 공공토지를 체계적으로 축적했습니다. 소농들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채무 불이행에 빠지자 원로원 계급이 소유한 거대 농장인 라티푼디움이 이탈리아 반도 전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흑사병 이후에 유럽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났는데 유동성을 가진 생존자들이 사망자의 유산에서 버려진 농장을 이전 가치의 극히 일부만 주고 매입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마르크화가 가치를 잃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경화 하드 커런시를 보유한 외국 투기꾼들과 국내 산업가들은 실질적인 모기지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중산층 가정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수세기가 지나도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땅은 그 가치를 측정하는 종이가 분해될 때도 가치를 유지합니다. 모든 위기의 조사 데이터가 확인해주는 결정적 차이는 수출용 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와 내수용으로만 쓰이는 땅의 차이입니다. 2015년 이후 베네수엘라의 화폐 붕괴 당시 달러 결제 능력이 있는 국제 구매자가 있는 커피, 카카오, 열대과일 등 수출 농업과 연결된 농지는 실질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볼리바르화로 표시된 도시 상업용 부동산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한 자산은 글로벌 수요에 고정되어 있었고 다른 자산은 존재하지 않게 된 화폐 시스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산은 단순히 흙이 아닙니다. 실패한 개별 통화의 관할권을 초월하는 수요에 고정된 생산 능력입니다. 주요 시장 혼란이 발생하기 4천6개월 전 뉴욕 소더비에 가보십시오. 공개 경매장이 아니라 예약제로만 운영되며 인맥과 추천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한 사적 매매 (Private Treaty Sales) 부서로 가보십시오.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비공개 데이터는 지난 5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패턴을 보여줍니다. 공개 경매 밖에서 수집가와 기관 구매자 간에 직접 협상되는 사적 매매 거래량은 주요 경제 침체가 닥치기 14일 2개월 전에 급증합니다. 2008년 위기 전인 2006년과 2007년의 주요 경매사를 통한 사적 미술품 판매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 닷컴 붕괴 전인 1998년과 1919년에도 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 논리는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도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금융상품도 복제할 수 없는 블루칩 순수 미술품의 근본적 특성인 주식시장과의 제로연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반영하는 자산군의 행동입니다. 나중에 소더비가 인수한 메이 모세스의 획기적인 연구는 200년 동안의 경매 기록을 통해 순수 미술품 수익률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미술품 수익률은 금융시장 폭락과 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2008년 9년 S&P 500이 57% 하락했을 때 제도적 출처와 두터운 수집가 수요가 있는 기성작가의 작품으로 정의되는 미술 시장의 최상위 부문은 약 4%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57%대 4%입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 숨겨진 메커니즘은 미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전적으로 공급의 경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그림은 중앙은행이 제조할 수 없습니다. 미술계에는 양적 완화에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작가들의 주요 작품 공급은 가장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유한합니다. 작가는 죽었고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2020년 3월 연방준비제도의 긴급 개입 때처럼 법정 통화 공급량이 단 한 달 만에 3조 달러나 팽창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영구적으로 고정된 공급량을 가진 모든 자산은 구조적 필연성에 의해 부의 보존 수단이 됩니다. 인쇄로 없앨 수 없는 희소성을 돈이 쫓는 것입니다.
사적 매매 메커니즘은 대중적인 분석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두 번째 층위를 더합니다. 공개 경매는 가격이 투명하고 시장 심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적 매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적 압박이 있는 시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협상합니다. 다른 곳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유동성이 필요한 판매자는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을 수용합니다. 구매자는 어떤 공개 지수에도 나타나지 않고 기존의 금융보고서로도 추적되지 않으며 상당히 복잡한 회계 구조를 통해 이동하는 할인된 가격으로 작품을 확보합니다. 거래의 불투명성은 전략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초고액 자산가 집단에게 불투명성은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캡제미니 세계 부보고서는 2010년 이후로 순수 미술품, 희귀 와인, 클래식 자동차, 유색 보석을 포함한 열정 투자, investments of passion가 전 세계 초고액 자산가 포트폴리오 배분의 5%에서 10%를 차지하며 문서화된 재정적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하기 12개월 전에는 그 수치가 눈에 띄게 상승한다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습니다. 이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이라는 가면을 쓴 다세대적 시간 지평을 가진 패턴 인식입니다. 마지막 자산은 이 목록의 다른 모든 것들을 방어적인 기동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앞선 네 가지 자산은 보호의 형태이자 가치 저장 수단이며 혼랑이 동안의 자본 보존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부를 보호합니다. 지엽적으로 부를 이전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다섯 번째 자산은 수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격입니다. 이것은 경제 붕괴 중에 단순히 부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부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이며 사모펀드 딜플로우의 가장 화려하지 않은 구석인 필수 서비스 독점 사업에 숨어 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의 모든 주요 경제 위기 이후 사모펀드 인수 데이터의 조사 기록은 알고리즘에 가까울 정도로 일관된 행동 패턴을 보여줍니다. 주요 시장 혼란 이후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정교한 자본은 폐기물 관리, 셀프 스토리지, 장내 서비스, 해충 방제, 상수도 인프라, 의료 폐기물 처리와 같이 비탄성적 수요를 가진 분야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공략합니다. 이 사업들은 평범하게 들리지만 명확하게 말하기 전까지는 눈에 띄지 않는 단 하나의 특성을 공유합니다.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수입을 잃은 가족도 쓰레기는 배출합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집에서 짐을 줄여 이사할 때도 여전히 보관 창고가 필요합니다. 해충은 실업 통계 수치를 확인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특히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정책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 사업들의 경제적 프로필은 인수자에게 거의 기괴할 정도로 유리합니다. 불황기에도 매출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실업으로 인해 노동자의 협상력이 사라지면서 인건비는 하락합니다. 확장을 위해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소규모 운영사 경쟁자들은 부채를 갚지 못해 도태됩니다. 인수 주체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운영사로부터 노선, 계약, 고객 명단, 장비를 청산 가격에 매입합니다. 웨인 하이젠하는 현대사모펀드의 그 누구보다 먼저 이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경제 호황기가 아니라 1970년대 중반의 스태그플레이션 불황기 동안 소규모 지역 운영사들을 인수함으로써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를 국가적 거물로 키웠습니다. 혁신도 파괴적 혁신 논리도 기술적 우위도 필요 없었습니다. 쓰레기 트럭은 경제가 4% 성장하든 4% 위축되든 똑같은 노선을 달립니다. 그는 판매자들이 공영에 처했을 때 자산을 인수했고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독점권을 쥐었으며 이후의 침체기마다 이 사이클을 반복했습니다. 사적 시장 거래에 대한 피치북 데이터는 매 사이클마다 이 패턴이 반복됨을 증명합니다.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기관 사모펀드에 의한 필수 서비스 기업 인수는 위기 전 수준에 비해 40% 이상 가속화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창고 임대료, 수처리 운영사,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 등은 그 사업의 실질적인 경제적 본질인 현금 흐름이 완전히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인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 전체 패턴에 내재된 마지막 금기된 지식으로 인도하며 그것은 가장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호황기의 개인 투자자와 금융 매체가 무시하는 사업들, 즉 지루하고 화려하지 않으며
문화적 흥분을 일으키지 않고 파괴적 혁신에 내러티브도 없는 사업들이 불황기에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인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투기적 프리미엄으로 그 가치를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30년 동안의 완벽한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정당화될 수 있는 멀티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좋을 때 저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쁠 때 헐값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장기에는 평범함, 수축기에는 필수적 독점. 이 사이클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일관적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에서 실제로 흡수한 것은 이 5가지 자산보다 더 큽니다. 현대 역사상의 모든 경제 폭락은 무작위적인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한 주기적인 재분배 사건이었습니다. 자본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서 준비된 자에게로, 공포에 질린 자에게서 인내심 있는 자에게로, 수동적인 보유자에게서 구조적으로 포지션을 잡은 인수자에게로 흐릅니다. 중산층은 폭락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SEC 공시, 나이트 프랭크, 캡체미니, 그리고 한 세기 동안의 사적 경매 및 인수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폭락은 무엇을 사는지, 왜 사는지, 그리고 어떤 가격을 치를 의사가 있는지 아는 사람들을 위해 예약된 쇼핑 이벤트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악의를 가지고 이를 숨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정보가 이미 이러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하다는 가정하에 이를 가려왔을 뿐입니다. 그 가정은 틀렸습니다. 원칙은 특정 수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탄약입니다. 필수 사업은 영구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농경지는 미래에 대한 칼로리 청구권입니다. 부실 채권은 변장한 소유권 메커니즘입니다. 미술품은 문화적 정당성에 쌓인 비상관 보존 수단입니다. 이 중 어떤 것도 이해하는데 프라임 브로커리지 계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세대를 잇는 부를 쌓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려는 의지입니다. 그들이 다보스에서 말하는 것이나 사설에 기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십시오. 다음 폭락이 이미 현재의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면, 즉 당위 국채 축적, 사적 미술품 거래, 조용한 농지 매입, 이 반복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 생애를 조직한 사람들이 구축하고 있는 부실 채권 포지션으로 측정된다면, 그것이 닥쳤을 때 당신은 어디에 서 있고 싶습니까? 만약 이 분석이 경제 사이클의 메커니즘과 초고액 자산가들의 숨겨진 플레이북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숨기려 했던 금융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오늘부터 포지션을 잡으십시오. 다음 부의 비밀 금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